우크라이나 인근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무인기와 충돌해 미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미러 공군기의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미러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러 얘기부터 해보면 흑해 상공에서 충돌해서 추락을 했는데 네. 양쪽의 주장이 좀 다르죠. 네,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요, 러시아의 전투기가 고의로 미국의 정찰 무인기를 지금 추락시켰다라는 입장인데 러시아는 또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는 지금 자체 결함 때문에 통제를 갖다가 상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에 빠져버렸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은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임무를 갖다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제 공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갖다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그렇지 않고 흑해 상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국경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비행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국의 설명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이요. 이게 이 미국의 정찰 이 무인기가 이게 MQ-9이라고 그래서 리퍼라고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성능,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분명히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단지 러시아가 고의로 격추시키지는 않았었을 것 같고요. 약간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가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리퍼, 이게 이제 지옥의 사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최첨단 무기인데, 무기가 조금 통제를 상실하고 수면으로 빠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일단 빠지긴 빠진 네네. 물리적인 충돌이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엄청난 또 확전으로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그 우려는 어떨까요? 그래서 뭐 양측 다 확전을 원하고 있지는 않죠. 이게 뭐 확전이 되면은 사실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양쪽 다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런 어떤 첨단 무기가 충돌을 계속 한다면은 양쪽의 의도를 조금 오인할 수가 있고, 오인을 하게 된다면은 그 오인으로 인해 가지고 확전이 될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전략적인 대화, 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인에 의한 확전은 늘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확전은 되지 않더라도 네. 우크라이나는 대리전 양상이잖아요. 미국의 그렇습니다. 대리전과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조금 더 대리전에 강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떨까요? 글쎄, 뭐 대리전의 성격은 있지만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뭐 개입을 강화한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어떤 여론의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작년에 한 1년 전에 한 10%였다면 지금 한 30%, 많게는 35%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의 뭐 미국 우선주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떠오르는 신성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이 좀 먹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내년에 미국이 대선 정국인데 분명히 우크라이나 지원은 하나의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에 직접적으로 더 개입을 강화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저는 국내 정치적인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전선은 좀 세계적으로 펴져 있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이 또 하나의 큰 전선이었는데 그동안 좀 냉담하게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가 시진핑이 사면임이 되면서 전화 정상회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화답도 했고요. 분위기 바뀌는 겁니까? 글쎄요, 그 지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다음에 이란 사이에 어떤 그 평화안을
주도해냈습니다. 협상을 갖다가 지금 주도해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이 화답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속으로는 중동 지역에 사실 미국이 뭐 점진적으로 발을 빼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갖다 확장하는 것이 미국이 달갑지만은 않겠죠. 일단 미국이나 중국 양쪽 관계를 좀 관리를 하자라는 데는 의견을 갖다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경쟁 관계로 돌입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관리는 하되 치열한 전략적인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중국이 약간의 본인들의 역량을 넓히고 싶다. 네. 중동에서도 중재안을 내놨지만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뭔가 중재안을 내놓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중재안을 내겠다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여러 번 밝혔죠.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제시하는 협상안이라는 것은요. 네. 일단 모든 국가들이 지원을 중단하자라는 것이에요. 암암리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가 있었죠. 그 뭐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렇죠. 뭐 이란, 터키도 암암리에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디아 그리고 중국조차 뭐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지원과 동시에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동시에 중단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동에서 중국이 협상안을 내놓고 그게 이제 실효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그런 어떤 역할을 우크라이나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앞서서도 뭐 전화 통화 정도는 하겠지만 경쟁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네. 이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다가 잠수함을 배치하겠다, 팔겠다라고 네. 했단 말이죠. 네네. 이건 또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거는 뭐 벌써 한 2년 전에 이제 네. 오커스라는 어떤 협의체가 발족이 되면서요. 미국의 이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을 쏘는 잠수함이 아니고 핵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겠다라고 네. 벌써 얘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국이 뭐 이번에 어떤 조치를 크게 당혹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관계도 좀 미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의 상황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미중 관계가 지금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요. 네, 지금처럼 네. 약간은 미묘하지만 경쟁 관계를 계속 갖고 왔을 때 네. 북한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력을 더 미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뭐 북한은 일단 이렇게 진영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국제 정세, 세계 질서가 일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갖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는 정반대죠. 한국은 그렇죠. 미중 경쟁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오히려 북한은 미중 경쟁을 갖다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도발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들 국가들이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발을 갖다 이제 맘 놓고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네. 비핵화라는 말 이제는 절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 좀 즐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도발을 갖다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이게 또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도발을 갖다 감행하면 할수록 한미일 공조는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비핵화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다. 즉 그 의미는 핵실험을 한 번 더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핵실험을 놓고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실질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물론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증명해내야 될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과연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갖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 각도로 탄도미사일을 갖다 발사하는 시험을 갖다가 감행을 해야겠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핵탄두를 실질적으로 소형화했는지를 갖다가 조금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핵실험은 중국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핵실험을 감행하기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약에 핵실험을 감행하면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조차도 전례 없는 어떤 그런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북한에게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다라는 거. 이게 조금 북한에게는 딜레마적인 상황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군사적인 협력 관계, 지소미아 얘기도 나올 것이고, 네네. 경제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네. 좀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특별한 진전은 더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그 말씀하신 지소미아 원상복귀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저 양국이 서로 지금 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은 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방일을 하시고 그리고 네. 정상회담을 한 후에는 분명히 경제 일본이 지금 뭐 한국을 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해 놓은 상황인데 그렇죠. 한국이 지금 WTO 중재 절차를 지금 뭐 철회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 한국을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쥐소미아는 지금 상황이 조금 뭐 애매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중단된 것도 아니고 계류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원상복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방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네. 어느 정도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네. 특히 인터뷰도 있었더라고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질문이 아무래도 징용 문제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과거에 이미 우리는 다 끝냈는데 네. 이번에 바뀐다고 해서 혹시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윤 대통령이 워낙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이시라서요. 네. 예. 자신감이 없으셨다면은 일본도 깜짝 놀랄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겠죠. 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이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게 된다면은 네. 실질적인 경제 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경제 이익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이익일 것이다. 안보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삼각 공조, 안보 공조가 뭐 정상화된다면은 정상 궤도로 진입을 한다면은 정말 전례 없는 어떤 북한의 억제가 가능하고 그런 것은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안보적인 이익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자신감이 명확해지려면 이 해법에 대해서 아까 그 박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반을 좀 일본이 채워줘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채워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막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진 장관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물컵이 있으면은 반은 이제 한국이 조금 채워놨는데 일본이 반 정도를 더 채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정부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일본 정부 인사들이 예전에도 한번 그랬듯이 강제 징용이 없었다, 강제 동원이 없었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뭐 노동을 한 경우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면은 저는 양국 관계는 다시 파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피해자분들께서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제3자 이 배상안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보면은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해결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더 보다듬어주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일본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번에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세 가지 크게 뭐 강제징용과 관련된 해법 그리고 경제 그다음에 지소미아 세 가지 정도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소소하게 얘기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성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라든가 방류 이 문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어떻게 보면 사도광산을 또 네, 한번 네, 올리겠다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묘하게 계속 입장차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도초의 지뢰밭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적에 등재하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 사실 일본이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은요. 네.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뭐 선뜻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양보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섣불리 양보하지 않고 일본의 양보를 갖다가 조금 지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외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면은요, 다시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한일 관계가 진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